자, 이번에 들어가는 건 기본 과정입니다. 이 기본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밀턴 모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메타 모델에서도 이 기본 과정을 잘 알면 누군가한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을 잘 모르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려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전제를 깐다는 게 뭐냐면은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생각도 없는데 고객님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카드로 결제하실까요? 현금으로 결제하실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카드로 결제하실까요? 현금으로 결제하실까요? 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당연히 살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객님 이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 할인 중인데 이 현금으로 결제하실까요? 카드로 결제하실까요? 그냥 말려드는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는 또 두 연인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귄 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언제 결혼할까?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렇게 물어. 그럼 뭘 전제로 이야기했죠? 결혼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을 이제 맛있게 먹은 다음에 우리 저녁을 먹은 분이 저녁 산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저녁 맛있게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커피를 한 잔 더 할까요? 아니면 맥주를 한 잔 더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야기 들었을 때 느낌 어때요? 후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커피를 한 잔 더 할까요? 간단하게 맥주를 한 잔 더 할까요? 자연스럽게 후식을 먹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제라는 거죠. 전제. 자, 옷을 살 생각이 없는데 옷을 사게 만든다든지, 후식을 먹을 생각이 없는데 후식을 먹게 한다든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하게 한다든지, 여기 이제 전제에 말려드는 거죠. 할까 말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전제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이끌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장사를 하는 사기꾼들 이런 분들이 이 전제를 많이 사용하죠. 어머니 이거 새로 놓은 건데 굉장히 값싸고 이게 뭐 몸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설득을 시킨 다음에 어머니 이게 할부로 뭐 월 5만 원만 하면은 10개월 할부로 가능한데 자 10개월 할부로 하실까요? 아니면은 할인을 더 많이 받으면서 그냥 일시불로 하실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때요?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사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자, 사귀는 남자친구가 우리 언제 결혼할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말로 반응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누가 결혼한대? 네? 누가 결혼한대? 너 결혼한대? 난 결혼 안 할 건데. 이제 그런 건 돌직구가 되겠고 이제 NLP적으로 한다면 자 돌직구 말고 이제 NLP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죠? 자 되묻는 의미로. 거의 질문이잖아요. 이거 메타 모델은 이제 질문형의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살 생각이 없는데 카드 결제할까요? 현금 결제할까요? 물을 때 제가 옷을 살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시죠? 자,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후식을 먹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후식으로 맥주 한잔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할 때 후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아시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그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걸.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어요? 우선 최선을 다했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그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그는 모른다. 이런 전제가 나오나요? 이제 이 전제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나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요? 이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 평가를 했나요? 당신은 그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이제 전제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 그럼 당신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잘할 건지. 자, 결혼을 우리 언제 결혼할까 할 때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예. 그러면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질문해야죠. 진짜 그거 어. 그 여자랑 못 사귀겠는데요.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시죠? 근데 돌직구를 한다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NLP적으로는 그렇게 돌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형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자 이렇게 돼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다면 당신이 잘할지 어쩔지 모르는 이러면 또 안 되겠네. 네. 그럼 그 사람이 예. 한번 결혼해 보세요.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러면 어. 없어지니까. 어. 제가 결혼을 잘 하고 물어봐야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아시죠?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거 딱. 그게 맞죠. 그게. 그런 구조로 가야지. 너무 저기 왜 서비스 멘트인데 너무 그 저기 어쨌든 이제 그 기본 가정은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기정사실하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그걸 거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뭐 네. 결혼 언제 우리 결혼 언제 할까? 그런 기분은 이제 도전을 해야죠.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되고 자, 물건도 마찬가지. 물건 이제 제가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세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밀턴 모델에 가면은 의도적으로 기정사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LP를 아직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NLP를 훈련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은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NLP를 훈련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걸 때도 이제 기본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더 깊은 이완을 경험하면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트레스 상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근데 모릅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면을 걸 때나 뭐 설득을 시킬 때는 의도적으로 전제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을 내 페이스로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메타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나를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 내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제 메타 모델은 부정적인 걸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밀턴 모형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끌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 전제 이해되셨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럼 포괄적 수량화. 이번에 포괄적 수량화. 일부를 전부 또는 전무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전부 또는 전무. 전부는 뭐 모든 사람 모두 항상. 전무는 뭐죠? 아무도 못마지 않다. 결코 못마지 않다. 절대로 못마지 않다. 전혀 못마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럴 때는 그 포괄적 수량화에 해당되는 전무한 그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라고 지금 전무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할 때 전혀 안 들어? 전혀 안 되나요?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너의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진짜 한 번이라도 듣겠지. 할 말이 없네. 자, 또 이거 봐봐. 저는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되고 떨려서 힘들어요. 항상. 항상 떨려요?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말한 적은 없었나요? 이거 좀 이거 너무 재밌다. 미치겠다. 자, 또 이제 이런 분들,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할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 있죠. 나는 좋아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무한 것을 일반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문제 있다라고 막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전무가 아닌데.
저는 돈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진짜? 리얼리? 10원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턴다. 나오는 대로 맡기야. 10원 나오는데 한 대씩. 그렇죠. 100원 나오는데. 500원 어. 나오면 50대. 자, 우울증 환자들은 뭐냐? 저는 항상 우울해요. 어. 항상 우울해요. 합니다. 항상 우울해요. 어. 조금이라도 편안한 기분을 느낀 적은 없나요? 어. 하루 내내 우울하지는 않겠죠. 뭐 좀 우울하다가 뭐 기분이 좋다고 우울하다 뭐 이러겠죠. 근데 그걸 이제 항상 우울한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할 말이 없죠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전무한 단어를 다시 활용해서 되물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서법 기능어. 서법 기능어는 다른 말로 하면 조동사, 우리 영어의 조동사 배웠죠. 조동사 할 수 있다, can. 할 수 없다, can't. 해야 한다, must, have to. 이렇게 조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할 수 없다라,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강박적 사고.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를 가두는 거죠. 이게 이제 강박적인 사고인데, 나는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꼭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된다는 것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사실 합격을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합격해야 된다라는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합격해야 돼라고 할 때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합격하지 않으면은 다시 재수해도 되고요. 재수를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막 훈련시켰는데 지하철에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쪽팔리잖아요. 쪽팔리면 어떻게 되죠? 쪽팔린다고 회사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많은 사람 만나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서 스피치 훈련 시키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적 사고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림으로써 마음의 이분법, 이런 마음의 산발선을 만드는 거죠. 이 발표 불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저 긴장하고 떨면 안 돼요. 제 발표할 때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어떻게 되는데? 긴장하면은 인간적인 면모가 더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좀 긴장하면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돌려놓으면은 긴장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가 좀 없어지지. 그래,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긴장하고 말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의 38선을 없애야 된다. 마음의 38선. 항상 우리 마음의 38선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생각할 때는 자,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뭐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의 경계 밖에 있는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질문하죠? 빨리 죽으면 안 돼요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근데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은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러면 좀 공격적이니까 그래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쌍해지는데요? 아니 그 조그만 애들이 지금 막 3살 4살짜리 그 조그만 애들이 지금 부모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중에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성장한 예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선생님의 그 자녀분도 혹시 대부분이 아니라 그 소수 중에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대부분을 믿지 소수를 믿지 않는다. 고집이 세시군요. 자, 그 그렇게 하면 더 체면을 걸어서 재워버려. 저는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워버려.
스님 생각이 항상 옳은가요? 이렇게 물어야지. 할 말이 없어. 어. 할 말이 없대. 야.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다 맞. 항상 그렇게 생각한 대로 다 되었나요? 뭐. 항상 오른가요? 항상 옳은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그 생각도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돼야지. 그 말은 할 말이 없네요. 어. 그러니까 항상 오른가요? 대체로 오라는데요. 아니 이제 메타 모델형 질문을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아니 그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있잖아요. 예. 교수님. 네. 그거랑 어떻게 달라요? 그거 약간 삼파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별로 못 봤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을 볼게요. 가능성에서 바뀌는 거 2. 자, 나는 공부를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한데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이 당신을 공부하지 못하게 막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장애물에 대한 질문하고 만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가능성 저편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무엇이 발표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죠? 발표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죠? 그 장애물이 뭐죠? 자, 만약 발표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무력감, 자기만의 제한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는지 이 생각도 안 하고요.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그 제한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통찰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친구를 잘 사귈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죠? 만약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때요, 느낌이? 좀 달라집니까? 자, 우물한 개구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물 밖에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사화라는 건데요. 명사화는 원래는 명사가 아니었는데 원래 과정 동사였어. 과정 동사.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를 맺다, 관계. 또는 사랑하다, 사랑. 변화하다, 뭐 변화. 치유하다, 치유. 이게 다 이제 동사 출신이잖아요. 의사들의 진단명은 전부 명사화라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 이게 고혈압이 되는 거잖아요. 당 수치가 높다.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병이 다 정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확정돼 버려. 그러니까 진단명을 듣는 순간에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명사화를 부정적으로 쓰는 순간 고착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명사는 과정 동사를 바꾸어서 질문을 해야 돼. 동사로 바꿔서 질문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문장 봐봐.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관계라는 명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죠? 관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럼 뭔가 느낌이 느슨해지죠. 아,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계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정형화시키지 않죠. 예. 요즘 너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자, 혼란스럽다고 혼란이라는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라고 질문하니까 혼란스럽구나. 동사를 바꾸니까 뭔가 느낌이 느슨해져. 자, 의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사를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의사들이 보세요. 당신 당뇨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뇨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데요? 이렇게 물어야지. 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데 당뇨죠? 당신 간암 말기인데 간암 말기예요.
그러면 제 간 중에 그 암세포가 얼마나 있다는 말씀이죠? 제 간 중에 정상세포는 몇 %고 비정상세포는 몇 %죠?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보세요. 간암 말기라는 것들은 어떤 죽음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죠? 이미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간의 정상세포가 몇 %고 비정상세포가 몇 %입니까? 이렇게 과정으로 바꿔서 질문해 버리니까 전체 정상세포는 20%고 비정상세포 80%다. 아, 이런 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리차드 밴들하고 존 그린도 했다니까요. 이거에 완전히 대단하다, 이게 진짜. 뭐냐면 예. 이게 허상을 완전 확정시켜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딱 풀니까 예. 아 이 세상에 허상이구나 예. 진짜 그게 예.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대단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지. 이 언어 치료라고 보시면 돼. 아,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을 언어로 확정시켜서 네. 그 새로운 나와 나의 주변을 네. 새롭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을 창조하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 예. 언어와 생각이 연결되죠. 이게 말을 함으로써 그게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신적인 병도 봐봐요. 저 우울증에 걸렸나 봐요. 그럼 우울증은 고착화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끼나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을 느끼다 이거지. 그러면 뭐 하루에 뭐 한 절반 정도 우울하죠? 그럼 절반 정도는 편안하거나 즐겁다는 이야기잖아요. 틈을 탁 벌려주네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달라지지.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도 이제 명사하죠. 예. 얼마나 자주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죠? 공황장애가 이제 그 죽을 맞고 공포를 네. 느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공포스러운 느낌을 갖나요? 공포스러운 느낌을 갖나요? 그러면은 뭐 하루 내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공황장애 아닌 거야. 그렇죠, 그렇죠. 대인 공포증도 이런 거죠. 예. 몇 년 전에 이제 대전에서 대인 공포증 때문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인 공포증이래요. 그럼 대인 관계에서 그 힘들었던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죠? 제가 이런 질문 했죠. 아는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한 100명 정도 된대. 그 100명 중에 그 힘들었던 경험은 몇 명 정도와 힘들었나요? 한 3명 정도와 힘들었대요. 그럼 97명하고는 편안했네요? 그럼 선생님은 97% 대인관계 성공률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맞네. 그러니까 이게 틈을 확 벌려주는 거야. 사실은 97명의 편안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3명과의 힘들었던 경험에 고착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인공포증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또 물어봐서 듣고 또 이렇게 점점 파헤쳐가지고 흩어버리는 그렇죠. 그 세 경우마저도 그래서 97명과 편안한 걸 생각하지 않고 3명과의 그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그럼 97명의 그 편안한 대인 관계를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 97% 성공한 경험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요? 이거죠. 이게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걸 에너지적으로도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명사화를 사용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스피치 전문가예요. 말을 저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담을 잘합니다. 이보다는 저는 상담가입니다. 저는 돈을 잘 법니다라기보다는 저는 부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거는 동사화시키고 그러니까 명사를 피하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건 명사화. 이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I am 학원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뭐냐면 학원 자체를 명사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명사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자, 나는 돈을 잘 법니다라기보다는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언어의 달인입니다. 나는 언어의 달인입니다. 자, 저는 감동적인 명강사입니다. 난 동기부여 명강사입니다. 저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저는 빛의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다 명사하잖아, 명사. 긍정적 명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또 그걸 또 좋은 쪽으로. 자, 그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배워볼게요. 이제 9번입니다. 자, 비구체적 동사.
자, 비구체적 동사는 막연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책임 회피 구실을 하는데요. 네. 막연한 동사, 그러니까 이제 그 막연한 동사를 사용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예. 어. 예를 들어서 그는 나를 거부했어요. 그- 완전 이런 식이야. 거부했다. 이 거부했다는 말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따져 물어야죠.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거부했나요? 구체적으로 그거 어떻게 당신을 거부했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쪽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사물을 나쁘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설명합니까? 상담할 때도 이렇게 이제 비구체적 동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요즘 힘들어요. 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네.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당신을 힘들게 하죠? 아,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이 어떻게 힘드신데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막연한 동사를 구체적인 동사로 이제 바꾸어 설명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을 한번 볼게요. 10-1 단순한 생략. 이거는 자기 기분을 설명하는데, 기분 감정을 표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났다, 뭐 이런 게 없이 그 대상을 생략하고, 나는 기분이 나빠요, 나는 불편해요, 나는 슬퍼요, 나는 화가 나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뭐 기분이 나쁘다는 말씀이죠, 슬퍼다는 말씀이죠,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불편합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슬퍼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슬프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무엇,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비구체적 동사하고 좀 비슷하죠? 이제 비구체적 동사는 그냥 막연하게 동사를 사용했다면 여기는 10-1은 어떤 감정 표현, 기분 상태를 이야기할 때 누구 무엇에 대해서 대상을 밝히지 않고 기분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슷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2번. 이거는 참조 색인의 권력. 구체적인 사람이나 일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 즉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이게 참조 색인의 권력가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죠. 그래서 이 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누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저 누군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회사 사람들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따져 물어야지. 이것도 비구체적 동사처럼 책임 회피 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 회피 구실을 하면서 일반화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해라.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 생략. 더 좋다, 더 뭐뭐하다, 매우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적인 말을 하는데 비교 대상이 빠진 상태에서 비교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무엇에 비해, 누구에 비해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것은 더 좋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더 좋다는 뜻입니까? NLP 수강료가 너무 비싸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무엇에 비해서? 아까 그렇게 돼요. 사실은 이제 비싸다라는 것이 어떤 그 비교 대상이 없이 비싸다는 거니까 막연한 비쌈이죠. 막연한 맞아요. 비쌈이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다면 NLP를 통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뀐 이후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자, 화장품을 살 때 이제 화장품 가게 주인한테 화장품이 너무 비싸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인가요? 이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훨씬 좋아진 이후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확 좀 달라지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쭉 그냥 설명하고 말았습니다.